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9월 14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택시기사 이모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정준결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에게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걸 당시에 그 사람을 태웠던 바로 그 택시기사인데요. 이 씨가 지난 7일 밤에 새누리당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금태섭 변호사의 폭로 기자회견, 그리고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고 난 직후였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내가 정준길 전 공보위원을 태운 택시기사다. 정준길 전 공보위원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데 새누리당은 정반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당에 전화를 걸어와 한 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안철수 쪽 변호사 얘기가 틀리다.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180도 뒤집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는 당직자들이 퇴근한 시각이라 경비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털기전 뉴스로 시작합니다.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21명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경선이 끝나면 당 운영 권한을 대선 후보에게 위임해야 하고 후보자는 당의 혁신과 변화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이었는데요. 사실상의 당 지도부 이선 후퇴를 요구한 성명이다. 이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어제 동아일보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수장학회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여러 논란과 억측에 휩싸여 있고 장학회의 순수한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사진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사실상 최필립 이사장과 다른 이사진들이 조기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를 하던데 톤이 너무 낮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가 황당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가정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7월 중순에 전교생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여름방학 중 건강관리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이 통신문에는 건강관리 수칙과 함께 빨리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다. 불이야 등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호루라기를 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성폭력 대비책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 하나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미친 척해서 도망칠 기회를 만든다.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미친 척하라라는 그 방법이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기호 4번 문재인 후보 총 득표수 1275표, 득표율 56.93%입니다. 안철수 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 대로 며칠 내에 대선 후보 출마에 대해 국민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연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돼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전방위 토크 시간입니다.
자, 모레 16일이죠. 이날이 되면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대선 후보 확정은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뤄지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선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확정 그리고 안철수 원장의 출마 선언을 기정사실로 전제해놓고 후보 단일화에 관한 말들을 조금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탈남에서도 이 문제,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 이렇게 붙였는데요.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이 후보 단일화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를 작성할 작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우리도 털려요, 이러면은. 먼저 김성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작가 반열로 올려드리는데 왜들 그러십니까? 아, 이거 왜 지금 상황을 보시고 그러네. 우리도 털린다니까, 이거. 의원님은 정말로 털릴 게 없겠지만은. 이게 이 작가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약간의 그 허구성, 내지 약간의 그, 오차가 있더라도. 있잖아요. 그 정치판에 그 시나리오 밑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 둘이서 이틀남 한번 털어볼까. 털어볼까 보다, 뭐 저는 털어봤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후보 단일화 진짜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후보 단일화 경선보다는 후보자끼리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네, 오늘 조국 교수 말의 핵심은 뭐 단판론이 핵심이라기보다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식 방식, 특히 대표성도 불확실해서 뭐 모바일은 어느 정도 하고 참여 경선은 어느 정도 하고 대행은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논의로 가서야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방식과 연관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후보 단일화는 각각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대표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네.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또 국정 운영의 방향과 틀을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네. 점을 환기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방법론에 대해서야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시너지 플러스 국정 운영의 방향과 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만한 답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트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을 할 경우에는 이른바 흥행성의 문제가 있죠. 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가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고 당내 지분은 어떻고 모바일은 또 어떻고 그다음에 그때 또 뭐랄까 그 사안에 따라서 출렁이는 지지율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끌고 가서 나중에 결판이 날 때의 그 효과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단판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건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경선을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요번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도 불거진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계속 그 룰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든지 예. 또 뭐 모바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경선장에서 막 물병 날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건 정말로 양쪽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또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깎아먹을 그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단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판을 할 경우에는 뭐 순간적으로 뭐랄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양보를 하는 쪽에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국 교수가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보다도 뭘 가지고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던져야 되거든요. 물론 네거티브가 통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살아왔는데 못 살겠다.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음 5년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판 얘기가 이제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안철수 원장하고 박원순 현 시장이 만나가지고 예. 말 그대로 단판을 해서 예. 안철수 원장이 이제 양보를 했고 예. 이제
안철수 원장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쵸, 그것도 있었던 그거였죠. 건데 이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안철수, 박원순 두 사람은 당적이 없었고 예.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여지가 100%였지만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거쳐서 확정이 된 사람인데 경선을 통해서 반영돼 있는 당심과 민심을 본인의 자유의지라는 단 하나로 그럼 저버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의 그 발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바로 원장이 양보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내가 볼 그런 때는 지금 겁니까? 그렇게 들리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양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첫 국민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뽑았는데 네 사람 보고 양보하라. 그건 좀 하기 힘든. 그럼 본인이 혼자 판단할 영역도 아니죠, 사실. 그렇죠. 만약에 양보를 한다면 어떤 정식 또 다른 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은 제가 볼 땐 둘 사이에 후보 단위라는 경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판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 단일화 논의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가면 상당히 좀 이상해질 소지가 있어요. 네. 아직 뭐 안 교수가 정식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서 뭐 누가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담론이 전개되는 것은 그건 빠를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안 교수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도 내면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결심을 못했다고 네, 보시는 저는 뭐 계속 그러고 100% 계셔. 결심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단일화 이전에 예. 자신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떠한 그 미래를 보여주고 또 국정도 어떻게 잘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정돈 과정을 마무리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네. 또 그럴 경우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먼저 던져야 될 것이죠. 왜 단일화 할 거냐? 즉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출마를 한다. 네. 그것은 안 교수 입장에서도 출마를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전부터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단일화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경선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기가 좀 단일화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른 측면이 있고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뭐 실상이 어떻든 간에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주자들 간의 패권주의 논쟁이 아주 심했고 또 대의원 투표와 모바일 투표 간에 좀 성향이 달랐다는 등 이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네. 민주당 스스로도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될 것인가라는 숙제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컨벤션 효과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한 달 정도의 그 안 교수의 경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자기 정립 과정, 네. 국민과의 직접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과 또 헌신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민주당은 또 자기 변화에 대한 분명한 그 실천 네. 이런 것들을 위한 기관들이 일정하게 있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 현실 가능한 방법론들이 거론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경선 단일화, 그건 나중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출마를 선언을 한 다음에 자기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서 검증을 받으면서 자기 지지세를 두 후보가 각각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사실 경선은 아니지만 일종의 경쟁이죠. 네. 그 경쟁 과정은 상당히 생산적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랄까 그 생산적인 정책적 공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호 그 공약들을 한번 검증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좋은 공약들은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 관계 같은 것들 확립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원장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정권 교체 역할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은 최소한이 바로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은 당분간은 일단 같이 가라. 같이 가서 이렇게 상황을 네. 좀 보자.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박근혜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단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확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보를 해왔단 말이죠. 메시지도 던지고 뭐 대통합 메시지도 던지고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이때까지 꼴문 비워놓은 상태였거든요. 이제부터 이거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용성들을. 네. 조국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각자 좀 그래요? 약진하면서 네.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기 메시지를 갖고 국민들하고 만나는 접촉면을 넓히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야권에서 다가올 5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약속의 실체를 좀 분명히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02년 대선 때 이제 그 노정 단일화 같은 경우도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했지만 그게 이루어진 게 11월 24일인가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2달이 넘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2달이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단일화에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얘기하기가 좀 또 이르죠.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얘기하기 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남께서 중요한 포지션은 하나 지적하셨어요. 설사 뭐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단일화 방법론이 중요한데 단판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미 경선을 치른 이제 민주당 과정을 그러면 다 없이 그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현실에서 국정을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떻게 틀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권력 정치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컨대 현실 정치에서 좋은 의미의 뭐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주자든 당내 분파든 혹은 뭐 시민 세력이든 이런 부분들의 그런 갈등과 또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정치는 어차피 또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 요소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건 전체주의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야권의 경우에는 그런 요소를 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표면에 나타난 여론조사상 어쨌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가 없잖아요. 비슷비슷한 정도이거나 아직은 좀 또 일부는 좀 뒤처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내용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냐면 전자의 형식적인 이야기보다 후자의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뭐랄까,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식 경선이나 혹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즉, 대의원이다, 국민이다, 모바일이다, 직접 투표다, 이런 걸 단순히 믹싱하는 구조 속에서 문제를 풀기 또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여기서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탈남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 명쾌함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정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단일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원장이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본격적인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듭 확인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고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진중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조국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조국 교수의 얘기는 안철수 원장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양보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시점 먼저 대선 출마를 그러니까 선언한 다음에 양보를 하는지 아니면 출마 선언 대신 양보 선언으로 가는 것인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출마 선언은 한다고 봐요. 예. 출마 선언까지는 하고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그 효과가 있는 시점에 양보를 해야지 지금 양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 원장도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씨가 그동안 뜨지 못했던 게 상당 부분 자기가 가렸거든요. 그 그림자 때문에 사실 뜨지 못한 게 있었고 유권자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게 좀 불안하고 저쪽으로 가려니까 이게 좀 불안하고 그다음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낮에는 문재인, 밤에는 안철수. 이게 무슨 옛날 벌써 그래 됐습니다. 6.25 때 그 뭐죠? 주문야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돼버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양보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도 있죠.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거죠. 근데 상당 부분 그 진정성은 있다고 봐요. 이분이 이것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기는 그거는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가 하다가 설사
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 해야지 그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판단을 뭐 본인이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그 김상식 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직도 안철수 원장은 고심 중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불출마 선언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결심을 안 했다고 보는 그 판단에 변함이 없는 이유는 네. 안 교수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교수의 문법으로 들어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안철수 현상인지 자신에 대한 지지인지 또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 네. 숙고 중이다. 예.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네. 제일 큰 안 교수의 정치적 포지션을 확인할 때 안 교수의 정치적 미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진단하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안 교수가 한때는 박근혜 후보랑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구조에 왔던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이제 5번의 대통령을 뽑고 6번째 뽑는 과정 속에서 총선도 여러 번 치르면서 정당이 스스로 변하기를 바랬는데 네. 어쨌든 정당이 그동안 변해오지 않았으니까 시민의 힘으로 국정이든 정치든 이걸 변화시켜 보자라는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요즘 많은 논의가 나오는 게 그래도 정당 정치가 중요한 건데 나라를 운영하려면 또 이런 이중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편에서는 정치 불신에 관한 얘기, 한편에서는 혼자서 해낼 수 있느냐 정당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엮여야 되는데 이제 이런 복합적인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 교수가 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안 교수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이 있다면 이런 시민 정치의 힘으로 정당 정치를 개혁해낼 수 있는 전망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것은 단순히 시민정치라고 해서 정당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현재 총선 결과로 정립되어 있는 정당들의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순히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대한 적대성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떤 국정의 틀로서 혹은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어들이면서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 전망을 보여주느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영 정치를 하면 쉽잖아요. 그거야 쉽죠. 안 교수 입장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범야권 후보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는 순간 그러면 왜 민주당에 차라리 들어가서 처음부터 경선을 하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 교수의 이런 그 포지션의 어려운 점, 동시에 국민적 기대가 담겨 있는 지점, 이 부분을 놓고 스스로 내면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안 교수의 이런 정치적 포지션이, 이런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포지션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의 시대적 과제, 경제 민주화든 남북 문제든 제가 수차례 복지 문제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정치적 경험으로는 이제 한 정당 한 정권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가 그냥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그 기존의 그 전투적인 이런 정치적 패러다임이 계속 간다면 마찬가지로 민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요컨대 뭔가 새로운 시민적인 리더십 위에 기존 정당들을 생산적인 협력 또 생산적인 경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수사표를 던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단일화 과정을 밟더라도 단일화의 의미 또한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이제 후보 단일화니까 일단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를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두 분이 공통되게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 측에서 경선을 갖고 또 밀고 당기기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는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후보 단일화 시너지 효과는 아마 오히려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자, 그러면 이 후보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출발점은 경선 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다가 어떤 식으로 이게 룰이 정립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대개는 아마 이제 뭐 안철수 씨야 밖에 여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문재인 씨는 당연히 이제 당내 그 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아마 이제 거기 반영 비율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아주 고전적 상황이지 뭐 여기서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는 게 안철수 원장이 만약에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하지를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그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뭐 대의원, 당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서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투표라든지 현장 투표라든지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이 단일화 룰을 짜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이런 있겠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미.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못지않는 경쟁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네. 실제로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검증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또 혹은 뭐 그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후보가 아니냐. 네.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친노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틀에 가두어서 이런 판단이 작용해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네. 개인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예. 요컨대 이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먼저 질문을 해서 정당 지지도를 먼저 질문을 해서 과거에 썼던 수법입니다만 네. 새누리당 지지로 나온 사람을 일단 빼고 나머지 이제 뭐 민주당이나 무당파를 모아서 하는 방법은 비교적 역선택을 걸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표본 오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주권이 또 혹은 그 관련된 그 국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제대로 반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논란거리입니다. 그 외 나머지 방식으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갈 경우 이 문제는 역선택 문제가 기술적으로도 개재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배제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판론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판론이 옳다 그러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지만 역대 해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영선, 박원순 네. 두 분 때도 이제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도 한 3가지 정도로 투표 그룹을 나누어서 투표를 했어요.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투표의 등가성이나 정확한 의사의 반영의 측면에서는 왜곡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논의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논쟁에 가령 민주당이나 안교수 진영이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짜증을 유발하죠.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로 만약에 단판이 필요하다면 바로 거기서 단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이런 얘기는 좀 안 들리는 데서 각자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만 발표했으면 좋겠어. 안 싸우고. 그냥 후보 2명을 밀실에 네. 집어넣고. 지금 뭐 그 문재인 후보가 지지도가 오른 것은 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컨벤션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네네네. 이제 구체화되잖아요. 뭐 예.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화되는 가운데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올라가는 게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네거티브가 이번에 그 논쟁 있지 않습니까? 정준길 논쟁. 그건 뭐 박근혜 씨한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안철수 씨한테도 일정하게 타격이 갔다고 봐요. 그다음 3번째가 이제 역선택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뭐 쿨하게 그냥 역선택도 하나의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그 밖에 기술적 절차를 마련하다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예. 내부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예. 우린 이런 게임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라고 발표만 딱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피곤하거든요, 정말로. 그렇다고 2002년처럼 여론조사 한 방으로 결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간단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일국의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럼 2번 해요? 3번 해요? 리더십들 간의 시너지와 예. 국정 운영 방향 틀 이런 데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설사 뭐 어떤 그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 대전제는 어떠한 시대적인 선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다 네.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크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교수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연립정부 정신에 의해서 여야의 정치 세력을 포괄하면서 그렇죠. 국정의 틀을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네.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 예.
이제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스스로도 이제 개파 정치가 안 되도록 하겠다. 뭐 큰 틀의 새로운 선대위를 좀 짜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기존에 이제 노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정의로운 아젠다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편가르기 정치 또 이분법적인 정치로 이어졌던 측면 또 당시 상황에 따라서 민생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네.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던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더 진전된 전망을 보여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네. 민주당 내에 이번 경선을 함께했던 세력들이 지금 마음에 금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 있는 나머지 경선 주자를 지지했던 세력 부분들과의 화합 내지 예. 이 융합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못하면 요번에 이제 아이폰 5가 뭐 이제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업그레이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옆으로 간 거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업그레이드에 불과했다는 게 일반적인 그 국민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네. 사후 수습 과정 예. 또 당내 쇄신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적 요소를 어떻게 추구할 거냐.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있지만 또 다시 그 본격적으로 만약에 안 교수가 출마를 선언을 해서 행보를 할 경우 또 추가 기울 수도 있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분명한데 요게 각 그 개파간 혹은 당내 기득권에 의해서 딱 지금 만만치 않은 이런 그 또 다툼의 영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차피 그 민주당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안철수 현상 자체가 바로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내부 개혁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노정 단일화 과정에서 후단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죠? 멀쩡히 그 자기당 그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몽준 후보로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분란이 벌어졌습니다. 요번에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때의 경험도 있거냐. 그때 후단협의 경우에는 당시 민주당 내에 이른바 새로운 정치를 좀 만들어 보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네. 또 동교 동계 일각 등 그렇죠. 좀 약간 옛날 정치를 대변하는 세력들이 좀 이렇게 분명히 이해관계로 나누어져 네. 있었습니다. 예.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은 그런 식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무슨 양대축을 구성하는 뭐 어떤 그 세력 간의 경쟁이라기보다 좀 그 어떤 그 후보들의 포지션을 통한 이런 쟁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큰 예전처럼 뭐 그 노무현 지지 세력이다 뭐 동교동계 세력이다 이런 식의 그 구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도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후단협적 발상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양은 다만 아까도 그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당 지도부 그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대로 두고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혹은 함께 간다고 하더라도 선대위 구성이나 여타 정강 정책 또 외부 인물에 대한 수혈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논쟁 속에서 풀려나갈 소지가 크고 네. 그냥 문재인 흔들기 과거에 이제 노무현 흔들기로 나왔던 그런 식의 것은 아마 당내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렵겠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노무현 씨가 이게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 비슷한 거였거든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렇죠. 진입한 그 주류는 분이시죠. 역시 동교동계 이쪽이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잔민당이 되는 이 사람들이고, 예. 그때 또 뭐 했냐면 그 정치 스타일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기억나는 게 설렁탕론이거든요. 후보가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사줬다.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서 돈 갖다가 우리한테 뿌려야 되는데 왜 돈을 안 갖다 주느냐. 예. 이 얘기 문제였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붙었는데 지금 문재인 씨는 뭐 당내 주류란 말입니다. 어느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오히려 이제 주변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후보 단일화 요구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후단협과 같은 그 모습이 재현될 여지는 거의 없다. 예,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모르죠. 뭐 거의 없지는 않은데. 거의 별로 없다고. 힘을 발휘 별로 못할 힘을 거고.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덜어 있어도. 왜냐하면 이미 그 두 사람 사이의 단일화 문제는 그 과거처럼 후단협식의 문제제기 이전에 이미 세팅돼 있는 예. 그렇죠.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게 이미 핵심일 있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어찌보면 가장 복잡하고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후보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각계약진을 할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선의의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선의의 경쟁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선거판이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원장의 약한 고리를 뭘로 설정해서 치고 들어갈 건지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되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무소속 안철수라고 하는 이 맹점. 예. 이것으로 국한될 것인지 제가 좀 기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지 도덕성 문제까지 건드릴 것인지 이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원장은 그럼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이 그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고민하면서 안 원장과의 공방을 생각하겠죠. 수위 조절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이게 이제 과거 야당 내에 있었던 어떤 분파적인 헤게모니에 집착한 세력들은 또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간혹 이제 똥볼이 날라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지션은 역시 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무소속으로서. 네, 이게 예. 뭐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교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누리당과의 이제 뭐 최근에 뭐 그 정준길 전 공보위원회 그 또 뭐 이상한 얘기 그 협박성 발언과 연관해서 이제 한번 일합이 있었지만 네. 민주당과의 공방은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이제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민주당과의 한 몸 속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이런 굳어진 진영 논리에 만약에 이 대선 과정에 일찌감치 포획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존재의 의의는 오히려 없어지고 그냥 그러면 뭐 비슷하다니까. 자기 외연을 오히려 좁혀버리는 거죠. 문재인 후보로 가면 어떠냐라는 이런 여론에 휩싸이고 지난번처럼 도와주면 어떠냐. 네. 이런 또 선의의 또 이런 문제 제기들도 받게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자신에게 모여져 있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어떤 시민적인 정치 열정으로 어떻게 승화해내느냐. 근데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자충우돌하고 뭐 이렇게 기존 정치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생산적인 틀로 한번 변화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해나간다면 네. 저는 사소한 네거티브는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그것은 실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것이고 네. 또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무거운 숙제로 놓여져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고민의 한 축이 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명료한 어떤 그 출마 의지를 아직도 못 보낸 게 아닌가, 예. 못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예. 진영 대결은 편한 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진영 대결이 그대로 이후의 국정 패러다임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국정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숙제를 민주당과 안 교수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나아가서 이런 공방 속에 지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네. 또 스스로의 제한적인 변화라도 예. 얼마나 또 더 이렇게 영양분으로 섭취해서 뭐 진정성 문제는 떠나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갈 건지 뭐 이런 문제이죠. 예. 진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증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당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렇죠. 정당 정치인데 지금 네. 어차피 뭐 물론 이제 정당 정치가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 정치 오가니제이션이잖아요. 정당이라는 네. 게.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네트워크란 말이죠. 인간이 만나는 양상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오가니제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허상이에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거든요. 양자 이제 결합 문제인데 당장 그걸 아마 치고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 측도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민주당과 같이 정권을 통치할 것인지 아니면 뭐 3당 개념으로 나갈 것인지 당은 안 만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면은 굉장히 뭐랄까 넓은 시민사회 개념으로 네. 당을 초월한 그런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지 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좀 분명한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좀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나온
나온 그 정당 정치에다 더하기 이제 뭐랄까 신임 연합 정권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차라리 들고 나오면서 좀 더 분명하게 민주당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또 끌어들이면 또 다시 그 틀에 갇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연합정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갖고 나와서 뭐랄까 던지고 구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덕성 검증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네. 이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어느 민주당이 정도 여기서 그것도 이제 제기가 될 해야 것이다. 된다고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경선이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상호 검증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이런 식의 정준길식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또 이걸 제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검증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해 나가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정준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폭로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본선에 대비한 백신 주사. 그렇죠. 백신 주사가 될 수 거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준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기가 수사했을 때 수사 범위에 넣지도 않았던 거고 네. 후배 검사한테 전화했는데 실체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럴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동안의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터뜨려서 먼저 실체부터 밝혀놓고 하면 나중에 그런 허튼 그 네거티브 수작들은 또 안 통할 수밖에 없잖아.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쇼가 아니라면.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위해서 예. 또 문재인 후보 중심의 통합을 위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 기획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익숙하고요. 근데 이제 안 교수 입장에서 네거티브를 뭐 자기 혼자 그냥 방어해 쓰느냐. 단순히 이렇게 방어하는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상식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안 교수 입장에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안보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경제는 좀 진보적으로 하고 이런 어떤 퓨전식 개념이자 이분법의 정치를 넘어가는 이런 식의 그 생각 속에서 본인의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경선에서 뭐 새누리당의 예석은 민주당의 예석은 어떤 네거티브가 나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뭐 호미거리를 업어치기로 했지만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교수의 정치적 존재 의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단히 그런데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국민들을 가슴 속에 새로운 정치와 국정의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호소를 현실성 있게 네. 진지하게 해내느냐. 이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에서 스탠스가 좀 흐트러지거나 섣불리 기성정치의 흉내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박원순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어떤 그 경쟁 과정을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면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일정하게 검증 공세를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은 아니었죠. 개인 신상이 아니라 박원순 후보가 이제 시민활동을 하면서 재벌과 이제 설정했던 관계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짚어야죠. 지금 진 교수님 말씀도 그 정도 그렇죠. 수위에서의 어떤 도덕성 검증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 근데 뭐 사생활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네. 좀 그렇거든요. 네. 좀 너저분하고 네. 듣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무소속 안철수 바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운이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주 그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모든 게 안철수 개인의 모든 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출마 선언을 하고 이른바 이제 캠프 진영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일정하게 뭐 2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섀도우 캐비넷의 의미까지 만약에 부여하는 정도로 진영을 짜고 이렇게 됐을 때 무소속 안철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여지가 없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것도 빠른 얘기입니다. 먼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정책적으로든 정치적 포지션적으로든 정립이 된 이후에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네. 뭐 섀도우 캐비넷을 보여준다든가 뭐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당장은 뭐 캠프의 면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안 교수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지켜져 있는 부분을 바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낡은 정치와 정면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 낡은 정치와 정면으로 싸우되 그것은 낡은 정치 시스템 틀 관행과 싸우는 것이지 네. 현재 정치적으로 존재해 있는 예.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기보다 그 예. 틀과의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새 그릇에 현재 현존하는
그 정당의 정치적 역량들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싸우는 국정, 싸우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그 집권을 하고 그 틀 속에 연립정부의 틀로 각 정당을 오히려 양보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틀 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점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본인의 그 예를 들면 출마 여부, 뭐 일단 출마를 전제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승리와 성공적 국정까지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다른 정치 세력과 달라서 만약에 안 교수의 경우 저는 대선 본선에서의 승패 문제는 과정상 이런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고 국민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공감에 그걸 이렇게 나가는 것은 충분한데 만약에 당선이 됐다. 네. 근데 국정을 실패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혼란이 올 수도 있죠. 지고 이기고는 차라리 괜찮은데 만약에 이긴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중차대한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부하가 아닌가 네. 이런 염려도 한편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만약에 한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호소 기존의 정쟁 구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자. 내가 정당을 다 배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시민의 힘 속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교정하고 개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정면으로 호소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가운데 뭐 이 표도 얻어보고 저 표도 얻어보겠다는 차원에서 뭐 그냥 좋은 소리만 대충 하고 또 뭐 또 원치 않게 또 경선 룰 게임에 또 참모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일찍 빨려고 들어가고 하면 예. 기성 정치보다 나은 게 없고 그렇다면 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고 지금 상황을 봅시오. 네. 여기 이제 새누리당이 있고 여기 민주당이 있거든요. 예. 그 중간에 광범위한 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광범위한 이 중간 지대를 어떻게 누가 점령할 것인가 이 중원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지금 어떤 거냐면 박근혜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충성심보다는 더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참모들의 발언 같은 것들 보면 좀 경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충성적인, 예. 충성도가 높은 발언들을 하고 예. 오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버액션들을. 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른바 대통합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원을 좀 장악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명확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프레가 됩니다. 네. 그래서 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인혁당 사건 같은 거 터지지 않습니까? 네. 대통합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 걸렸고 그다음에 또 전태일 재단 방문했다가 네. 노동자들한테 거부당했고 얼마 전에 또 인디밴드 방문했다가 또 거기서 또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이군이라고 발언했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까 진정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딱 이걸 한 다음에 약간 뭐랄까 우리가 대통합을 한다는 그 제스처를 함으로써 중간층을 끌어오겠다라는 이 정도의 발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안철수 이쪽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주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나온 구상이 바로 시민연합정권이거든요. 네. 이건 좀 차원이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다른 기획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고 들어갈 때, 그 면모들을 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안철수 씨가 아마 이제 이걸 좀 들고 나오면서 아까 그 팀들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안철수 혼자서 통치하는 건 아니고 네. 또 한편으로 그 캠프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상이 잡히는 건 있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잡히는 건. 예를 예.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표가 뭐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김종인 씨가 있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좀 상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이런 개념을 등장시키고 지금은 이제 정당과 시민 그 연합 정권 네.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의 결합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분법적 정치를 터놔가지고 그 민주당만의 정권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사람들이 다 시민사회 여러 가지 세력들이 같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쓰겠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치고 들어갈 때 훨씬 뭐랄까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대선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철수, 민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죠. 2007년 대선으로 가면은 당시 그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가져간 표가 350만 표입니다. 그 득표율로 따지면 15%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무소속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무소속 안철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꼭 그렇냐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가져갔던 350만 표. 아마도 그거는 대부분이 원조 보수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그 분석들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원조 보수라면 오히려 기존의 정치 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더 센 사람들일 텐데도 무소속에 350만 표가 던져졌다면 기성정치에 대한 변화 열망이 더 센 이른바 그 반새누리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무소속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무소속 후보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안철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소속 안철수에 대한 유권자들이 무소속 안철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선뜻 지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민주당 후보가 나가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후보가 나가고 거기에 안철수 씨가 그렇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일단 각계 약진을 일정 기간 동안 한다면 일정 동안 한다면 일단은 그 당분간은 3자 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3자 구도로 가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원장이 3자 구도에서 각계 약진을 할 동안은 민주통합당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근데 무소속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둘이 같이 언젠가 유권자 의식 합친다라는 속에서는 합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지. 예. 만약에 이분이 그냥 혼자 간다라든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표를 더더욱 깎아먹기니까. 무소속 안철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그 지금 질문의 실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무소속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라고 하는데 예. 지금 무소속 안철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무소속 후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 제가 예. 이런 질문을 드렸냐? 아까 이제 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이 경쟁 국면에 갔을 때 민주통합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바로 무소속 안철수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한계. 이걸 계속 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아까 그 사람들은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 그거는 단지 민주당의 문법일 뿐이다. 이 말씀이시죠? 문법일 뿐이고 누구도 그렇게 유권자는 이해하지 그런 않을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쉽게 그래요?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제 민주당하고 일단 안철수 씨가 같이 하기를 지금 바라는 게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우리랑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철수 틀에서도 굳이 같이 한다는 걸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는 게 난 니들하고도 안 놀고 얘들하고도 안 놀 거야. 난 그냥 혼자 갈래. 이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씨 맥락이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네. 예. 그러면 중도층, 중도 무당파층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소속이란 기존 정당에 소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국민 소속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현재 기성정당이 스스로 변화를 못했기 때문에 네. 뭔가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 경우에는 네. 오히려 무소속, 즉 국민 소속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나 본인이 압도적이라기보다 어쨌든 승리를 할 수 있는 구도를 짜려면 국정이 그런 형태로 혼자 할 수 없는데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예. 이런 점과 연관해서 민주당이 단순히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당신 혼자서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양보해라 이런 논리가 안 먹힐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진 교수 생각이랑 그 점은 같아요. 아,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같은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해봐야 잘 안 먹힐 예. 거라는 점. 그런데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바로 그걸 여쭤보는 이 부분은 투표율이 설사 새누리당으로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방금 국정 운영 능력 또 수행 방식, 틀, 연대의 구도, 그 연대가 과연 단순히 뭐 민주당과 안철수 여기에 그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개혁적이고 건강한 보수층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순마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제가 망설이는 아직 정확하게 저는 해답을 못 갖고 있지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스타트 지점은 기성정치와 차별적인 본인의 정치적 역할 그것을 국민과 더불어 어떻게 해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네. 뭐 다른 세력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시작을 한다면 아마 계속적인 자기 선거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제가 이제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약간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가져가자. 왜냐면 하나는 정당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안철수 씨를 띄운 건 시민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다시 결합돼야 됩니다. 네. 미래 정치 형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안철수 현상이 이게 일회적인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전부터 노무현 씨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내 비주류였는데 시민 정치에서 띄워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물론 당내 인사긴 했지만은 또 그 전에는 잠깐 미풍에 그쳤지만 누구죠? 그 유한 킴벌리의 문국현 씨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요번엔 또 안철수란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그냥 일회적인 것이냐. 그다음에 정당이 정말 못해서 사람들이 정당을, 물론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좀 도달해온 것 같고, 그렇다고 정당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최장식 교수님 안심하십시오. 그건 아니고 예. 분명히 왜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정치 모델이 더 이상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네트워크 정치가 결합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각자 상대가 갖지 못한 점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미래의 정치가 양자의 결합에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어떻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권을 꾸릴 때도 같이 꾸리는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런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합의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둘이 경쟁하다가 나중에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은 네. 굉장히 파괴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포지션을 하나 보는데요. 이제 안 교수 책이나 평소에 이제 했던 얘기를 보면 자신은 이제까지 했던 롤이 있었다면 정치를 하지도 않았는데 여든 야든 그래도 조금씩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 이런 예.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봐요. 즉 현재의 민주당과 그냥 안 교수가 합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과연 클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네. 단이라도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바로 가령 민주당과 안철수 교수의 연합 형태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안 교수가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네. 민주당을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의 시너지여야 하는 네, 거죠. 그게 아주 이게 아니고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썸이라면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장에 바깥에 있던 안 교수가 그냥 끌어당겨지는 그렇죠. 것을 이른바 젊은 피수열 비슷한 이거는 실제로 효과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단일화 과정에서 예.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표출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는 뭔가의 시나리오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중질환 내지는 이런 거로 귀결될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점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대단한 후보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대선은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날 것이다. 기본만 하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충 길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미 안철수 현상 자체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고 자기들이 정치를 했다면 읽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물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들과 어떻게 결합하는가? 기득권 문제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그걸 정확하게 해결해 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결합이 아니에요. 시민 정치가 들어왔을 때 옛날처럼 늘 해먹던 DJ 때부터 해먹던 게 그거잖아요. 이른바 수혈 이래가지고 딱 하면 피가 좀 들어오죠. 젊은 애들 끌어들여가지고 이른바 젊은 피 수혈.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철수 씨의 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혁신적으로 변화한다라는 모습들을 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났다는 걸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실제로 변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실제로 변화시킬 것이며, 두 번째 실제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게 단판론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후보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 기간 동안 각계약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론조사는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계약진의 성과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다면 일정하게 유의미한 정도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말 그대로 단판을 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오히려 그것이 단판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죠, 지금은 상황은. 이게 그거야 물론 뭐 이건 엎치락뒤치락. 거의 이제 점쟁이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돗자리 깔고 뭐 얘기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단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후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선을 거쳤는데 했는데 여론조사가 오히려 그것이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근거가 돼서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 자체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바로 제가. 대선 3개월 남았습니다. 대선 3개월이면 조선왕조 500년 기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보름 사이에 그 벌어진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지지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고. 이게 제가 3개월. 누가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가 아니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추상적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랄까 그 역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작용했느냐. 네.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죠. 이게 이러면 이제 또 뭐 비슷해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김상수 전 의원님 그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뭐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거나 뭐 좋은 의미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는 사람들 경우, 뭐 힘을 보태겠다는 사람 경우 이런 흐름에 의외로 민감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를 어떤 풍향계를 잡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지나친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눈을 부릅뜨고 잘 보기를 바라는데 요컨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아있는 승부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자기 변화 이제 안철수 교수의 경우에는 자신이 에너지, 즉 시민적 에너지를 어떻게 기성정치의 변화와 국정의 변화로 연결시켜서 보여줄 것인가. 결국 이 문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어떤 연대나 단일화 이야기에 앞서서 분명한 자신의 청사진 또 자신의 정치적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민주당 내에 이른바 대탕평의 흐름 혹은 내지는 뭐 그 사후수습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는 중요하죠. 예. 이 과정에서 예. 만약 문재인 후보의 경우 그냥 뭐 적절하게 그냥 선대위에 그 경합 후보들 좀 배려하는 수준으로 이른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지난 시기에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긍정적 요소는 어떻게 살려가면서도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정확한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걸 통해서 진정성에 대한 일단 그 의심을 지워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이 문제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후보들은 박근혜 후보도 자기와의 싸움이고 문재인 후보도 자기와의 싸움이고 안철수 교수의 경우도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확실히 경선 과정을 통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그림자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떠오르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몰라. 저만 그런가? 약간 확실히. 제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죠.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정의롭게 이제 하셨는데 남아있는 그 아쉬운 부분을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뭘로 채울 거냐는 질문을 바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녹음하는 도중에 지금 그 하나 들어온 게 안철수 원장이 오늘 오전에 5.18 묘역을 참배를 했다는 이런 뉴스가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들어왔거든요. 행보가 출마한다는 상당히 얘기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은 분명히 그건 뭐 보여요. 됐죠.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전 의원님, 진중권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한 사회에 글로벌한 기사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는 당신. 경제를 이해하고 싶지만 골치만 아프다고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시즌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경제학에서 철학, 전쟁사, 버블쇼크까지 팟캐스트 인문학 강의 1위. 지금 오마이스쿨에서 만나보세요. school.oma이뉴스.com.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털남을 만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참 언론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메인면 왼쪽 상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의 배우가 되어 주십시오. 대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대선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저기서 대선 후보들을 운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입니다. 주체는 유권자이고 대선 후보는 객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상을 그리고 있는지 이것부터 자신에게 반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